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혹사를 당하는 곳이라면 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정작 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죠. 특히 요즘은 하일 같은 불편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서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을 계속하고 그래서 발 관련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무지해반증과 그리고 발바닥 부위가 찌릿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 통증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대표적인 발질환인 무지해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지해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지해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명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다고 하죠. 발의 건강을 보면 다른 부위의 건강도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인간은 네 발로 걷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양발 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발 보행을 함으로써 직립 활동가 그리고 두 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발에는 더 많은 체중 부하가 가게 되고 네. 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발의 증상을 볼 때 단순히 그 부위의 병변만을 볼 것이 아니고 척추나 그다음에 골반, 무릎 등의 병변과 그리고 신경병증, 혈관질환 등 근위부에 생길 수 있는 병변의 증상이 우리 몸의 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발에 잘 생기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지해반증과 족저근막염입니다. 이제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에는 14개의 발가락 뼈를 포함해서 모두 26개의 뼈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부골이라는 뼈들이 존재하는 등 아주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뼈들이 아치 형태로 배열되어 족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치가 낮은 것을 평평족, 소위 평발이라고 하고 네.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요족이라고 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는 발가락의 4%, 발가락을 제외한 전족부의 30%, 발 뒤꿈치, 즉 후족부의 60% 정도가 체중 부하가 됩니다. 이는 발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발목의 구조는 흔히 복사뼈라고 하는 경골과 비골이 한데 묶여 형성한 격자 내에 거골이 자리하여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요,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서 흔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엄지발가락을 말하는 거죠. 외반, 네. 밖으로 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어 있는 병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안쪽으로 돌출된 양상을 나타내며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약 10%에서 발생하는 발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엄지발가락이 관절에서 발을 외측으로 치우치는 변형이 발생하여 엄지발가락의 안쪽 뼈가 돌출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주증상은 신발을 신고 오래 걷지 못하며 둘째 발가락 아래 굳은 살이 생기며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아래로 들어가고
둘째 발가락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발 옆에 튀어나온 부위에 통증이 생기며 발 모양이 전반적으로 보기가 안 좋죠. 네. 그리고 발의 전체적인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휘고 그래서 발 모양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런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네.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적으로는 평발이나 발볼이 넓은 경우 발생하기 쉽고 발생 환자분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게도 무지외반증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잘 생기며 남자분들은 안전화 착용 등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나 통풍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증상의 빈도와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그 외에 평평족, 아킬레스건의 구축, 체중 증가로 인한 것도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지만 신발과 관계없이 나이가 드시면서 발의 모양 자체가 무지외반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최근 고령화의 진행으로 무지외반증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신발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로 나이가 들면서 발 모양 자체가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지외반증도 더 진행된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예, 무지외반증의 진행 단계를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1단계는 엄지발가락이 휘기 시작하지만 별 증상이 없고 네. 본인도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를 보시면 볼이 붉어지고 상기되기 시작하며 때때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3단계로 가게 되면 볼이 뚜렷해지고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되죠. 4단계로 가면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에 영향을 주게 되어 지속적인 통증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굳은 살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4단계 정도가 되면 정말 통증도 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무지외반증은 미국에서 연간 20만 건 이상의 수술이 시행되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특히 무지외반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체중 부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무릎의 안쪽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허리 쪽에 영향을 주어서 척추의 관절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의 치료 방법은 환자분이 자기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증상 그리고 돌출된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 네. 그리고 환자분의 변형 정도 그리고 환자분이 치료의 목적으로 통증을 조절만을 원하는 것인지 미용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을 조절하고 변형의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볼이 넓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발가락 사이에 보형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이 벌겋게 염증 반응이 심해진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염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변형은 수술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는데 돌출된 부위의 뼈를 일부 제거하고 외측에 구축된 인대나 건을 연장하게 되며 각 교정을 위하여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뼈를 깎아낸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무지외반증을 수술하게 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환자분의 불편함의 정도와 그다음에 방사선학적 소견,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가장 느끼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수술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여 150여 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할 건지를 결정할 때는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환자분이 불편함이 어느 부위에 가장 심한지, 그리고 골다공증 정도, 그리고 변형의 정도, 그리고 환자분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복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지해반증의 수술은 돌출된 부위에 뼈를 깎아내고 특히 외측에 구축되어 있는 심줄과 건을 연장을 하게 되며 중족골 간의 각 교정을 위하여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절골된 부위에는 K강선이나 나사모 또는 금속판으로 고정을 시행하게 되고 골유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 보통 2~3개월 정도 지나서 금속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사못이나 금속판으로 고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말만 들어도 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좀 마취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환자분들이 무지해반증 수술을 할 때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술 후 생기는 통증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 아침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회전을 돌러 가면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척추 마취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신경 차단술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좌골신경을 확인한 뒤 주사바늘을 찔러서 좌골신경 주위로 마취제를 투입한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신경 차단술을 했을 때의 장점은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 시간이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만을 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른 쪽 발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척추 마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후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밤에 간병인이나 보호자분 없이 환자분 혼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예방을 하려면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무지해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무지해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리고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4시간 이상 신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네. 자주 신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고 난 뒤에는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족욕을 하거나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하여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지해반증을 비롯한 발의 질환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고 적당한 운동,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지해반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보형물이나 이런 걸로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에게 무지해반증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그리고 변형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무지해반증에 대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요, 여기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발이 다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보니까 3번에 똑같이 발이 생겼어요. 3단계 정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구두 신은 지가 참 오래돼요. 못 신어요. 아파서. 그래서 구두는 신으면 안 되고 운동화나 그냥 편한 신발을 신으면은 아프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태양성 관절이 있거든요, 무릎에.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이러는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기에는 너무
진짜 좀 창피할 정도로 어디 가서 신발 벗기가 창피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구두 신으면 아프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연이때 아픈 것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네, 어머님, 네.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65세 네, 돼요. 65세 되시고, 예. 그, 무지해반증을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환자분이 이제 어머님이 느끼시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모양 하나만을 가지고 꼭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고령화로 진행되면서 발에 어떤 변형이 더 심해져서 엄지발가락 외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기거나 심지어 아주 심한 분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변형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발볼이 다른 분들에게 발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예, 이걸 네. 한번 병원에 그럼 가봐야 되겠네, 그죠? 지금 어지간하면 하도 무서워서 그렇죠. 안 할까 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예. 너무나 이렇게 좀 심하고 발가락이 다 있고 돌아가요. 양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이미 발가락이 서로 두 개가 다 돌아가요. 예.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굉장히 좀 가면 가서 또 아프면 어쩌는 거 그거 걱정도 되고 네. 그 다른 분들 얘기는 다 그냥 수술 얼른 하지 그러냐고 일하는데 겁이 나서 좀 그렇죠. 예. 병원도 못 가보고 일하거든요. 보통 보면 무지해반증을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주저하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수술을 해서 이게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재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맞아요.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경 차단술을 이용하면 아주 통증 조절에는 상당히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재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수술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또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률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새끼발가락 밑에가 많이 아파요. 근데 조금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 걷는데도 걷지도 옳게 못하고 네. 많이 아프면서 엄지발가락 무제한증 문제는 좀 많이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예. 다섯 번째 발가락이 예.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경향이 있는 걸 이걸 소건막유라고 바깥쪽으로. 합니다. 결국 이것도 보면 무지해반증하고 똑같은 기전인데요. 수술 방법도 거의 비슷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건막유가 있으시면서 그 다섯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보면 굳은 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의 보행 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무지해반증과 비슷한 수술을 하면 튀어나온 부위를 일부 제거를 하고 절골술을 시행해서 중족골 간의 각 교정을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건막류도 보형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동적인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서는 교정이 되진 않습니다. 결국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예, 아니요. 네. 점이 다 나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최명희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예,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이라고 하면 발가락에서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연결된 근막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나타냅니다. 주 원인은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뒤꿈치 바닥에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결국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운동을 심하게 한 경우에 생기게 되고, 발바닥의 지방 감소로 인한 뒤꿈치의 쿠션 역할의 감소가 또 원인이 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불편한 신발, 특히 안전하 이런 것도 신발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으며, 몸무게 증가나 임신 등으로 족저근막의 긴장과 스트레스 증가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하이힐이 또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질환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루마티스나 통풍, 강직성 척추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뒤꿈치 쪽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이힐 같은 높은 신발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또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족저근막염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어떤 원인들이 더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보면 족저근막염은 결국 과한 스트레스가 가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과한 운동, 등산이나 그다음에 축구, 테니스 이렇게 과하게 발목 쪽에 힘이 가게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10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생기게 되고, 결국 발에는 과한 체중이 네. 또 결국 발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체중의 증가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 특히 안전하라든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 하이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류마티스나 통풍,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폐경기 이후 네.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발 뒤꿈치의 지방 조직이 위축이 오게 되어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발바닥에 통증이 굉장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증상을 짚어보도록 하죠. 예,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앉아 있고 난 뒤 첫 발을 디뎠을 때 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좀 벗고 나면은 통증이 조금씩 이렇게 경감되는 경향이 있으며, 족저근막 전체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굴곡시켰을 때 족저근막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발을 디딜 때 가장 통증이 심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움직이면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보통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급성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긴 것보다는 만성적으로 그리고 과한 부하가 가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밤에 주무실 때 이 족저근막염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는데, 그때 발을 디디면서 족저근막에 과한 힘이 가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자가적인 진단을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발바닥, 종골 뼈의 발바닥, 발 뒤꿈치 뼈의 발바닥 내측 부위에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서 발바닥 전체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굽히거나 또 발 뒤꿈치로 섰을 때 족저근막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족저근막염과 좀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해야 하는 질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족저근막염과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는 발 뒤꿈치에 생기는 모든 질환과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족저근막염과 일단 화면에 보시면 족저근막염의 자가 진단 방법이 나오는데 네. 자가 진단을 보실 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며 좀 걷고 나면 통증이 경감되는 상태, 이런 경우에 족저근막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느껴지고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 발바닥에 전반적인 통증이 나타날 때,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고 섰을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의 간별 진단을 이야기 드리면 종골, 발 뒤꿈치뼈의 피로골절을 들 수 있습니다. 피로골절의 경우에는 보통 발 뒤꿈치뼈의 발바닥뿐만 아니라 내측, 외측에도 통증이 생기게 되고, 좀 걷고 나면 통증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족근관 증후군, 안쪽 복사뼈 아래쪽에 이렇게 쳤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발바닥 쪽으로 저림감과 이상 감각을 나타내는 족근관 증후군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쪽에 저맥락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종이 생기게 되고 발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발 뒤꿈치뼈의 지방 조직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또 감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 조직을 만져보면 몰랑몰랑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만져지지 않고, 또 만졌을 때 발 뒤꿈치뼈가 바로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에게서는 혈관질환,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간별 진단이나 확진을 위해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 진단을 위해서는 그럼 어떨 때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은 보통 이학적 검사로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발바닥, 발 뒤꿈치, 네. 발바닥 내측 쪽에 압통증이 있으면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방사선 검사상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보이진 않습니다. 종종 수평골격을 볼 수 있는데, 수평골격이 있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평골격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발에 그만큼 많이 힘이 갔다라는 간접적인 소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족저근막염의 염증 상태라든가 또 족저근막의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3mm 정도로 체크되는데,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들은 6mm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하여 CT나 MRI,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지금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발바닥 오른쪽에 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저려요. 아프지는 안 하고. 그러시군요. 혹시 네, 연세가 저기 어떻게 되시나요? 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근전도 검사를 해보자 해서 했거든. 11만 원 주고. 근데 이게 말초, 신경조 확실하게도 말 안 하고 그런 쪽 같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간 약 하얀 거 조그마한 거 일주일치 주대에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네.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 뒤로 안 갔어요. 제가 또 먹는 약이 많아서. 그 뭐 특이하게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안 갔거든요. 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침을 또 한 서너 번 맞았어요. 그때 침 맞으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발바닥이. 더 답답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이제 걸어 다닐 때는 몰라요. 증상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은 이게 발이 답답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한 번씩. 어머님, 예. 연세가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른쪽 앞에요. 발바닥이
예. 저리는 것 같아요.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관절만이 않고 아프고. 저리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보면 발바닥에는 통증의 원인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순하게 지금 이제 족저근막염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신경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발바닥에는 체중이 부하되기 때문에 이 발바닥 조직은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기게 되는데 어머님이 일단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보통 하게 되지요. 근전도 검사상에서 하셨는데 큰 이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환자분들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국 발바닥에 이렇게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경이 어느 부위에 눌려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 근전도 검사상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발에 많은 부하가 가서 그렇게 생겼을 가능성을 일단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통 걷는 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줄여주시고 운동도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 또 족욕을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족욕을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부을 때는 얼음찜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붓지는 않아요. 붓지는 않으시고 그냥 저리는 증세 같아요. 예. 제가 그리고 좀 걸음을 많이 걷거든요. 예, 그렇죠. 오래 서 있거나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하시고 발에 스트레칭 운동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자극을 많이 주는 이런 처치는 족저근막염이나 발바닥에 이렇게 통증이 생겼을 때는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 저는 네. 그래서요.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루마티스 관절약을 먹거든요. 아, 네. 허리에 꼬리뼈하고 이렇게 허리 연결되는 그거가 그 강직성 루마티스라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나 저는 그래 생각이 또 하더라고요. 통증이 생기는 거는 이제 어느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이 일단은 발바닥에 이런 통증이 생긴 것은 많이 체중 부하를 많이 하시게 됨으로써 일단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님이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시게 되면 어떤 조그마한 자극에도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더 좀 치료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치료를 포기하지는 마시고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족욕과 그리고 운동량을 조절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약을 좀 드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히 어떤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염증성 질환이 같이 연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족욕과 그리고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저는 14살 상둥이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네. 네, 저희 아이가 한 12살쯤에 항상 성장을 하면서 우지일반증이 정말 심하게 발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대학 지원에 가서 독부 정형외과 진료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청소년이 이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은 독부 정형외과의 진료 조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청소년 정형외과 진료를만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히 저희 아이가 한 아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형 그 교수님께서는 수술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는 하면은 또 뭐 한 3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뭐 치료를 못 하고 상담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교정기를 착용을 하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교정기를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발이 지금 더 심하게 더 무지가 이제 심해지는 거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네. 예, 그런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지금 14살이라고 하셨나요, 어머니? 네, 예. 네. 그러면 12살 때 좀
심하게 좀 다치게 되었나요? 아니 다친 적이 아니고 이제 한참 성장하면서 한 12살 때부터 이제 아마 다친 거는 아니고요. 무지외반증이 확 심해진 느낌. 원래는 조금 애기 때는 평발 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무지외반증이 원인 중에는 유전적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그 평발이 있는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좀 잘 생기게 되는데 관절이 유연한 친구들한테 특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지외반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지외반증을 치료를 하는데 소아에 이런 경우에 나타났을 때는 일단 평발도 같이 치료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발을 치료를 뭐 깔창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평발도 같이 치료를 하면서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데 그 자체가 교정의 능력은 있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약간 막아주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보형물 사용은 계속 하시라고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수술적 처치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술적 처치는 보통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적 가류를 시행을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다 커고 난 다음에 성장판이 다 닫혀서 골 성숙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아이가 상둥인데요. 예. 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도 이제 한쪽 발만 쓰고 그래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아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예,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단 유전적 소인을 좀 가지고 있는 평발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활동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에 어떤 가벼운 외상이 반복적으로 자주 가게 되면서 한쪽 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생활을 할 때 또 다른 발도 뭐 외상이 가거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반대편 발에도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한쪽 발이 나타났지만 다음에 다른 발에도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발이 아주 많이 심한가요, 어머니? 그렇게 평발은 심한 편은 아닌데요. 평발은 심하지는 않으시고요. 자라면서 이제 무지외반증이 두 아이가 둘 다 그래요. 양쪽 발이 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아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수술적인 방법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도움을 좀 줘야 될지 그걸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신발보다는 안창이 좀 이렇게 두텁게 되어 있는 신발을 착용하면서 보형물을 같이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많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신발 자체가 앞에 발볼이 조금 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도 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발을 본인 발에 맞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기성화보다는 이렇게 제작을 해서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최명희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족저근막염의 검사에 근막염을 진단받았다면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일단은 수술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일단 비수술적 요법이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스트레칭을 이용한 운동으로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90%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통증이 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 하더라도 바로 많은 체중 부하를 하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체중 부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만성화된 경우 족저근막이 섬유화되어 버리면 치료 기간도 오래 길어지고 성공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 경과가 좋다니까 좀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더불어서 운동 방법을 바꾸거나 그리고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족저근막염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하가 걸려서 생긴 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운동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특히 발에 무리가 가는 심한 운동, 등산이나 마라톤 이런 경우에는 운동량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하시고 싶으면 발에 무리가 안 가는 수영이나 네. 고정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에 맞는 자기 발에 맞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량을 조절하고 체중 조절을 하여서 그런 원인이 되는 인자를 교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이나 불편한 신발 그리고 잘못된 운동 방법을 고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도움이 되는 운동도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데 운동은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있을 때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앉은 자리에서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픈 발과 같은 쪽의 손으로 엄지발가락 부위를 감아 발등 쪽으로 올리면 발바닥의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단단하게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반대쪽 손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된 족저근막을 마사지 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단단한 공이나 병 같은 걸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감아 올리는 동작은 천천히 시행하며 한 번 스트레칭 시 15초 정도 유지하고 한 번에 15차례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은데,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미리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 또는 병을 발바닥 밑에 놓고 발을 앞뒤로 밀거나 펜을 잡고 발가락에 힘을 주어 발바닥과 발가락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사진만 봐도 발이 좀 시원해 보이는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조기를 사용하게 될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소위 말하는 깔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힐컵이라는 기구입니다. 힐컵은 보시다시피 발 뒤꿈치의 뒤쪽과 안쪽 그리고 바깥쪽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을 한쪽으로 모아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정상보다 아치가 높은 요족 변형이 있으면서 중족골 동통이 생긴 경우에는 깔창을 해서 특수 깔창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기의 기본 원칙은 발바닥 쪽에 가는 지방 조직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 지방 조직을 모아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충격 흡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발을 부목이나 석고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예, 부목 고정이나 석고 고정은 일단 밤에 주무실 때나 이럴 때 족저근막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네. 일단은 늘려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고 고정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에 감아 올리는 기전이 일단은 상쇄를 하여 족저근막에 가는 힘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족저근막염인 경우에는 밤에 야간에 주무실 때 발목을 90도 정도 꺾은 상태에서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시행하여서 또는 보조기를 착용하여 족저근막에 가는 긴장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 힘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런 보조적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좀 통증이 심하다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도 가능한가요? 예,
족저근막염이 일단 급성기로 많이 심하게 부어오른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종이 있거나 이런 급성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약물 효과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족저근막의 염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사용은 족저근막이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주위의 지방 조직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이 참 치료가 그렇게 금방 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 도중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최근에 나온 건데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외 충격파라는 것은 몸 밖에서 충격을 족저근막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의 주위에서 있는 조직에서 재생인자가 활성화되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해서 5회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통상적인 스트레칭 운동으로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족저근막염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되나요? 예. 족저근막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술적 여부보다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주고 본인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거죠. 하지만 족저근막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보이지 않고 또 족저근막이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족저근막의 두께가 6mm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수술 방법을 발달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내시경을 이용하여 변성된 족저근막의 조직의 일부 제거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수술 전에 아무래도 이제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의 예방법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죠. 본인 몸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생겼다 싶을 때는 일단 네. 운동량을 줄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보통 보면 딱딱한 이런 신발을 피하시고 본인만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뒤꿈치에 그다음에 소프트한 실리콘이나 이런 걸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가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붓거나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칭 운동, 이 스트레칭 운동은 치료에도 효과가 있지만 평소에 발에 스트레칭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족저근막염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운동은 좀 어떻게 시행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스트레칭 운동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발이 좀 피곤하다 이러실 네. 때 족욕을 하시면서도 해도 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목을 약간 이렇게 뒤로 제낀 상태에서 네. 발가락을 뒤로 제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야구공 네. 또는 골프공 이런 딱딱한 공으로 이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실 때는 한 20초 정도, 15초에서 20초 정도 해주고 천천히 발목을 뒤로 이렇게 제끼면서 하루에 한 번 할 때는 한 10번 정도로 네.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침에 주무시고 첫발을 디디기 전이나 네. 또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첫발을 디디기 전에 시행해 주시는 것이 발의 족저근막에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에 생기는 질병은 무엇보다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에 어떤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족욕을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신발 그리고 평소에 어떤 체중 관리를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발에 가는 하중을 줄여서 건강한 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의 시작,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름 막바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무더위에 지쳐서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력도 떨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요즘 시장에는 벌써 햇사과와 햇배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건 없다고 하죠. 맛있고 영양 가득한 제철 과일로 건강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